무엇이든 물어보시게. 빈티지 시계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50년대, 60년대 나왔던 뭐 빈티지 시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시계인데 약간 그 백과사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펀트하고 다르다. 빈티지 시계는 수리나 정비가 어렵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좀 단순한 시계들,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하면 뭐 그냥 기본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뭐 데이트 창 정도 있는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설 업체들이 굉장히 잘해주세요. 네. 뭐 오버홀 하는데 부품 교체 없다는 전자에 뭐 10만 원, 15만 원이면 어렵지 않게 일주일 내로 다 되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거의 제일 어려운 점은 이제 부품에 대한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빈티지 시계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모델은 그쵸, 그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네. 쉬운데 예. 없는 제품, 그러니까 부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 높은 시계들은 결국 판매량이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품도 솔직히 꽤 많죠. 예. 저의 약간 개인적인 호러 스토리가 뭐냐면 제가 정말 아끼는 이제 빈티지 시계가 개인 소장이 72년식 태고 호열 까레라예요. 근데 이건 거의 1.5세대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없었을 때 1.5세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데 이거를 제가 고장났다기보다는 약간 족보를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연식과 뭐 등등등 확인하고 싶어서 아예 그냥 공식을 갔어요. 공식을 갔는데 부티크에서 이제 접수를 할 때 이거 가품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처음에 제가 약간 좀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백케이스에 시리얼 번호가 안 써있다. 요즘 것처럼 써있지가 않다 보니까. 하지만 AS를 결국 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걸 판정하고 이제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오버홀이 지금 280만 원이 나왔어요. 와이구야. 제가 그 시계를 400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된 버전의 크로노그래프라는 좀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막 50년, 60년 된 퍼페추얼 캘린더를 샀다. 이러면 정말 각오하고 구매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빈티지 시계들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비용도 정말 몇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호러라는 포인트의 그 포인트는 그 오버홀 가격이었습니까? 아니면 태고에 입고가 못 될 수도 있다는 그 가품 논란 그거였습니까? 뭐 두 번 다 맞았죠. 아, 그래요? 호러 스토리가 맞습니다. 네. 브랜드별로 숨겨진 명작 빈티지 시계가 있다면 이거 대표님 뭔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네. 우선 뭐 하나씩 제가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냥 제일 인기 많은 세계 브랜드가 이제 롤렉스, 파텍 필립, 까르띠에만 그냥 생각난 거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롤렉스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숨어 있는 명작 중 하나가 저는 이제 밀섭. 밀리터리 서브마리너. 군용으로만 나왔던 서브마리너가 있는데 이때 레퍼런스 번호가 517일 거예요. 그 당시 513이 민간용이었고 517을 밀섭으로 내놨는데 517이면 도대체 언제적 시기예요? 그러니까 약 연식으로 60년 70년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개체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소 1억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커레들이. 그게 뭐 말 그대로 노스나 아예 안 썼다거나 뭐 진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 러그에 그 러그 핀이라 그러나요?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토 스트랩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말 군용. 정말 군용으로 롤렉스가 내놨던 시계들이기 때문에 개체수도 적고 스토리도 좀 특이하잖아요. 진짜 군용. 전투를 위한 이제 그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만약에 조금 이제 습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제 파견 나갔던 군인들이 찾던 시계라면 더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피컬 다이로 오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뭐 컬렉터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 좀 재밌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밀가우스. 근데 이제 밀가우스도 이제 지금 단종됐지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6자리 수는 좀 몇 개 가끔 빈번히 거래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밀가우스를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제 롤렉스가 은근 시계들이 좀 시리어스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능에 충실하고 고급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트 있는 시계를 가끔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밀가우스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중 하나가 초침이 번개 모양. 그게 얼마나 좀 재밌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1세대 거나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도 보면 그 시그니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게 좀 그러니까 약간 서브마리너 4초
사촌이긴 한데 약간 술 취한 사촌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롤렉스는 저는 1세대 X2 1655 레퍼런스. 별명이 스티브 맥퀸인데 네. 스티브 맥퀸이라는 배우가 차서가 아니라 그냥 그 배우처럼 그냥 터프하고 탱크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배우가 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배우의 이미지를 정말 시계가 닮았다 그래서 오히려 별명이 맥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 시계 보면 제가 진짜 그냥 최면에 걸린 것처럼 너무 좋아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니 X처럼 스토리 탄탄한 시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진짜 옛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막 저희 고객님들 오시면 그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네, 네, 네. 와 X처럼 스토리가 많은 시기도 바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이제 파텍 필립은 네. 우선은 뭐 레퍼런스 번호를 떠나서 이제 티파니 앤 코 더블 스탬핑된 시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왜 파텍 필립 같은 이런 명성 있는 브랜드한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까르띠에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보석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원래 파텍 필립도 옛날에는 네. 영세 기업인 적이 있었고 미국 진출을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때 티파니라는 거대한 럭셔리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없으면 시계를 못 팔았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파텍 필립이 시계를 못 팔다를 걱정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티파니가 그 도움을 줬고 대신 그 조건은 파텍 필립 다이리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 갖고 와서 티파니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더블 스탬핑 된 게. 근데 티파니 앤 코는 롤렉스에도 종종 나타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봤는데 네. 지금 파텍 필립 전체 매물수가 약 2만 개 있는데 2만. 이 중 네. 티파니 스탬핑이 300개예요. 2만 개 중에 300개. 그러니까 1.5%죠. 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찾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대부분 똑같은 시계인데 왜 이렇게 비싸 보면 티파니가 적혀 있구나. 네. 그다음에 조금 인지도는 낮은데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숨어 있는 명작이 뭐냐면 이제 50년대에 파텍 필립이 독특한 쉐이브로 시계를 좀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50년대에. 예, 50년대 후반 초반일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별명들이 있을 정도로 에펠탑이라는 별명이 있는 시계가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에펠탑의 다리 모서리처럼 생긴 케이스가 있어서 에펠탑. 오. 또 다른 시계는 별명이 마릴린 monroe. 뭐예요? 그 배우의 하이힐? 아니 하이 아니고 그 배우의 몸매가 굉장히 약간 커브가 네. 그래서 그 메릴린 먼로의 몸매와 같이 생긴 케이스와 글라스가 있는 시계가 또 있어요. 궁금한데. 예, 저 그런 것도 있고 네. 삼각형인데 옆으로 누운 것 같은 3412라는 레퍼런스도 있고 오. 이제 이런 시대 때 50년대 이상하게 파텍 필립이 좀 쉐이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때는 파텍 필립이 케이스를 외주를 줬던 시절이라서 오히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미 파텍 필립은 시계가 기능적인 시계로만 나오면 아마 럭셔리나 프리미엄이 안 될 거다. 기능적인 거 이상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파텍 필립을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철학을 좀 테스팅했던 모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와. 마지막으로 까르띠에는요? 파텍 필립에 더블 스탬핑이 있다면 까르띠에한테는 파리 스탬핑이 있다고. 파리 스탬핑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 대부분 시계들이 스위스라고 써있죠. 스위스 메이드, 뭐 스위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시계를 까르띠에가 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스위스에서 생산해서 그렇고 네. 그 전에는 까르띠에가 런던 부티크, 파리 부티크, 뉴욕 부티크로 나뉘어서 이제 시계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파리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때는 당시 까르띠에 탱크, 루이 탱크 몸 밑에 파리라고 적혀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70년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찾기가 힘들어진 애들. 그때가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까르띠에가 탱크를 뭐 100개 만드니 40개 만드니 이랬던 시절에 나왔던 것들이 그렇고. 희소 가치가 그쵸. 있겠네요. 예. 근데 그 제품들이 다 똑같은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그 하나의 단어 네. 찍혀 있는 그 스탬핑 가치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탬핑이 결국 희소성 플러스 오리지널에 대한 스토리. 이게 다 이제 가격이 녹아들기 때문에. 멋지다, 뭔가. 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빈티지 모델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도 조정원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식의 그런 걸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네. 우선 실사례들 좀 제가 몇 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트렌드랑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니스 데이토나. 제니스 네네. 16520 제니토나. 네. 이거를 NOS급으로 네. NOS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뉴올드 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용 신품 같은 빈티지를 말씀드린 네.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거를 4천 초반에 사신 분이 계세요. 그 시계가 지난 6월에 정말 완전 똑같은 버전이 53,000달러, 즉 한 7,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에서. 네. 이게 불과 지금 8, 9개월 사이 된 벌어진 일인 거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뭐 그럴 수도 대선이 있겠죠. 나오겠네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파텍 필립 골든 엘립스. 파텍 필립 골든 엘립스 굉장히 빈티지에서 인기 많아요. 너무 좋아요. 골든 일리스 너무 좋아요. 진짜 고급지던데. 이 시계도 모던 시장에서는 그냥 뭐 포인트 쌓기 시계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빈티지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시계고. 그죠. 예, 그래서 3년 전에 3, 4년 전에 1200, 1300이면 충분히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2000대로 올라가는 거고. 예. 진짜 실물이 완전 네. 끝나요. 예.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고 뭐 네. 아까 빈티지 까르티에도 뭐 말씀드렸죠. 탱크 같은 경우도 200만 원대가 이제 300만 원이 됐다. 아마도 조만간 400만 원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왜 이런 시계 가격들이 자꾸 오르나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빈티지 시계는 모던 시계만큼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대신 빈티지 시계에 있는 사람들은 열성 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계를 좋아하고 굳이 내가 힘들게 옛날 거를 뒤지고 공부하고 찾고 셀러를 만나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나는 꼭 이거를 얻고 말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컬렉터들이. 요즘 느낌으로 말하면 오타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의미의 오타쿠. 그렇죠. 네, 그렇죠. 고급 오타쿠. 그렇죠. 네. 예. 또 하나 건 생각해보면 왜 시계라는 것도 자동차만큼 아니지만 네. 신형으로 딱 샀을 때와 네. 한 1년 정도 찼을 때, 한 3년 됐을 때, 오버홀 주기가 왔을 때, 워런티가 끝났을 때 이럴 때마다 조금씩 감가라는 게 있을 수는 있죠. 있죠. 예. 네. 근데 40년 된 시계는 연식에 대한 감가상각은 끝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진짜 그냥 남은 잔존가치 수준으로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체제로서 인지가 되는 뭐 모던이 올라간다라던가 아니면 뭐 빈티지 트렌드가 나타난다던가 뭐 연예인들이 차기 시작한다 이러면 하방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상방 리스크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천천히 일지언정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빈티지 시세가 계속 오를까 혹은 어떤 시계들이 오를까라는 질문을 주시자면 한 달로 보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몇 년이라는 사이클을 봐야 될 텐데 거의 모든 빈티지 시계는 가격이 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을 갭을 두고 가격이 빠진 빈티지 시계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이게 물건 자체가 희소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지 그렇죠, 그렇죠. 소실되는 맞아요. 애들을 다 배제시키면 맞아요. 이걸 진짜 갖고 싶으면 더 주고 사지.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안 주고 사?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왜 이제 지금은 빈티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빈티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셨죠. 네. 제 생각에는 왠지 노틸러스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도 가끔 그걸 구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네. 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억 뭐 4, 5천 되는 시계를 누가 사갈까? 정말 일주일 내로 판매되고 3일 내로 나가고 그렇죠. 올라갔다 생각하면 하이시가 웹사이트에서 이미 예약 중으로 붙어있고 네. 이렇게 보면 물건이 나오는 순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안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언젠가는 5711도 정말 몇십 년 뒤에는 야 저거 빈티지였어 이제 빈티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시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황 대표님하고 이 촬영을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시계의 싱크테크와 함께 백과사전 공부를 한 그런 느낌? 야, 황 대표님은 오늘 부산하고 촬영해봤는데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아 너무 반가웠고요. 네. 확실히 좀 에너지도 좀 다른 것 같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기 서울 계신 분들이 좀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의 시간을 구독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자기한테 득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아 무조건 득이죠. 득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 구독을 안 해주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구독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